반갑습니다. 자, 지난주 2주차에 이어 3주차의 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7월 30일의 영화를 계속 여러분들한테 제가 찍었던 영화의 컨셉, 그 다음에 미장센, 영상 미학에 관한 구성, 연출적 기법,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하고 있었는데, 물론 이제 영화가 길고 또 설명이 길다 보니까 저는 이제 끝냈다고 생각하고 했는데, 퀴즈 문제에 있어서 오류가 생겨서 여러분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당연히 올라갔다고 생각하는데, 확인한 결과 보면 다 녹화를 끝냈는데 한 30분 정도가 너무 길게, 물론 1시간 15분 정도, 75분을 넘어야 되는데 하다 보니 한 2시간 정도가 돼서 1시간 45분 정도 돼서 30분을 좀 이번 주 3주차로 넘겼다가 퀴즈 문제가 3주차에 걸려 있는 거를 깜빡 잊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꽃님이와 아빠가 헤어지고 만나고 했던 그 장면에 대한 명칭이 좀 늦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오늘 3주차에 연장해서 지금 이번에 퀴즈를 맞추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더불어 오늘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영상이 이제 지난주에 촬영했던 것들을 그대로 붙여서 편집을 하고, 그 다음에 이어서 오늘 분량인 영상 미학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지난주 녹화했던 분량들 먼저 보겠습니다. 이 장면 역시 또한 위험한 장면인데 배우에게 요청을 했습니다. 자, 이런 극대적인 극상을 만들기 위해서 일부러 이렇게 해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자연스럽게 해줬고, 이 오두막을 새로 지은 거거든요. 만들어서 지은 거고, 이게 영도 다리입니다. 여기도 영도 다리 밑에 존재하는 다리. 굉장히 미장센으로서 그림을 살리기 위한 장면들이 굉장히 많았죠. 이 장면을 잡기 위해서 헌팅만 1년 했던 영화이긴 합니다. 여기는 아까 그 꽃님이가 몸 파는 배 앞에 한 가게를 빌려서 촬영했던 장면입니다. 아줌마 이 할머니는 진짜 주인입니다. 현재 이 주인. 여기 주인입니다. 전해주소. 네가 뭐 내보고 이런 거 전해주라고 왜 그렇게 산노? 아줌마 좀 아주 잘합니다.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대부분이 다 그냥 자연스럽게 했더니 아주 K 생각하시면서 자, 스토리텔링상 아까 어저께 그렇게 서로 부인하고 뭐 했지만 딸아이라는 그 예견? 맞긴 했는데 사실은 딸아이가 생화되는 거에 대한 부모가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래서 서로 부인을 하죠. 본인이 부인하고 이 아버지의 경우를 부인을 합니다. 난 너 딸이 아니야. 나는 위에 대한 덜덜이 너랑 같은 애가 될 수가 없어. 그렇게 돼 있지 않아. 근데 긴가민가로 그래도 찾는 입장에서 가본 거죠. 봐라. 이 장면이 굉장히 중요한 장면이긴 한데, 생각 있는겨? 네 이름이 뭐고? 남의 이름은 알아서 뭐 할라고? 글쎄 이름이 뭐냐고? 내 맨님을 어쩌고 쳐주노? 알고 싶으면 내 따라오든지.
사실은 이 장면의 처음 스토리텔링에서는 이렇게 해서 아버지와 딸이 서로 모르면서 올드보이에서 나왔던 강혜정과 최민식에게 근친상간의 이야기가 만들어지죠. 역시도 마찬가지로 저도 처음에는 이 장면을 근친상간으로 처음에 구성했다가 좀 부담스러워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도달까지 갔는데 선을 넘지 않는 선에서 스토리텔링을 마쳤죠. 자, 여기는 이제 저녁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이제 촬영했던 장면 중에 하나인데 이 바닷가의 장면들 소떼 이런 소떼 여기 설밑은 소떼 배 그다음에 이 나무 부두 굉장히 작품으로서 굉장히 운치 있는 장면들이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런 장면들이 아마 이 영화의 미장센에서 굉장히 괜찮다는 평들이 받았던 장면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일본 후쿠오카 국제영화제에서는 이 영화, 제 영화를 캐스팅하기 위해서 직접 프로그래머가 저를 찾아왔던 장면이 하나 있었습니다. 자, 굉장히 중요한 장면이자 위험한 장면인 거죠. 자, 박원순 선배의 일령의 아저씨 일명 이 장면 굉장히 부담스러워했던 장면이라서 본인도 요청을 했었습니다. 아버지와 딸이 그 선을 넘어가는 거는 부담스럽다. 나도 역시 그런 생각도 가졌는데 사실은 원작인 시나리오상에서는 넘어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가 좀 부담스러워서 내 이름? 타협 협의하에 와, 자꾸 물어보는데. 하지 않지 않는 장면 중에 이름. 하나입니다. 이건 중요한 장면이긴 한데 홍도다. 이홍도. 억수로 촌스럽지. 네 이름이 맞나? 맞다. 그러면 나이는 몇 살이고? 열 20살이다. 20살 맞나? 왜 자꾸 물어보는데? 와, 내가 안쓰러워 보이나? 그럼 해라! 하면 된다, 아이가? 하고 돈만 더? 얼른 해라! 와 이래 따지는 게 맞노? 남자 새끼가 걷도 못하나? 실제 장면이고 자, 그림들의 성향들을 보면 아주 굉장한 작품입니다. 자, 이거는 이제 실제 영업이 되어지고 있는 청년촌에서 촬영이 되어졌던 장면이었고 이 섬과 교차 편집하면서 인간이 갖는 최악의 상황을 그대로 보여준 장면입니다. 이 여배우도 열연을 한 겁니다. 돈 받아보게. 생전 처음이네. 이 대사를 의도적으로 넣었습니다. 이 장면 역시 굉장한 느낌, 감정 주는 것들이 들리죠. 아니다 그래. 오빠 추운데 들어가자. 들어가자. 그래. 오빠 들어가.
실질적으로 여기에 있는 이 배우들은 이 연기 학원에서 데려온 애들입니다. 그다음 의상도 다 이렇게 펼치고 여기 있는 사람들은 스태프들이 다 김명희 씨 매니저였고 아저씨, 장사 잘 돼요? 그 사람 잘 되나? 친구 잘 돼요. 봤나? 이가 신나가 도망갔다 이가. 요 앞에 가게 생긴 거 알지? 보면 연락 주소. 아, 이래도 가게 좀 놀러 오고 그렇으면, 어? 가자. 언제라도 아낌없이 주는 한 그루 나무가 되겠다는 자세. 이 자세야말로 너희들이 나한테 빚진 돈을 하루속히 깔 수 있는 지름길이 된다는 것을 이 대가리 속에 꼭꼭 챙기어라 이 말이야. 그 아가리 속에 밥만 쳐넣지 말고 이 가시나야. 알아들었나? 씨발 뭐 대답을 안 해. 알아들었나? 너희들도 좀 만나. 너희들도 씨발람 좀 똑바로 좀 해. 예. 나 요새 씨발. 여기 안에 여기는 진짜 청계천의 장면 세팅을 그대로 한 겁니다. 뭐 특별하게 많이 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고 시기적으로 그렇고 그 앞에 있는 이 장면들과 지금 현재 보고 있는 여러분들의 이 장면들을 보면 작품이 일상적이지는 않다라는 거죠.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영역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 영화적 공간의 여기 이 장면이나 아까 봤던 상현의 실제적 공간에 대한 장면들은 그야말로 일상이 아닌 영화적 공간이죠. 일부러 만들기도 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색감이라는 거죠. 여기는 그 옐로우의 계열 색깔, 암바 계열 색감이었고, 여기는 이제 달빛에 대한 이거는 색 온도의 차이로 그 극대화를 준 거죠. 그 극과 극을, 그러니까 암바 계열과 그리고 또 달빛을 통해서 다른 생각이 좀 많다는 이게 걸 누구? 느끼는 거죠. 오빠야 아이가. 와 여사는 갑네. 이 시간에 여기까지 무슨 일이고? 내 꼭 만나야 할 사람이 있어가 왔다 아이가. 끝났나? 만났으면 좋겠네. 안 만나도 될 사람 같으면 만나지 않는 것도 좋다. 아니다. 그래. 아니다. 자, 두 사람의 마음이 교차하죠. 그래서 일부러 달리를 선택을 했고, 그 달리 속에서 서로의 그 기분과 마음을 만들었던 장면 중에 하나입니다. 자, 지금은 이제 영도다리 밑에서 보여지는 장면 중에 하나였죠. 이 부분을 보면 이 바닥의 물들을 이제 많이 뿌렸던 장면들이 하나입니다. 새벽에 촬영을 했어요. 낮에 촬영하기에는 시간이겠지만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새벽에만 촬영이 돼야지 그런 상영 영상을 만들어졌죠. 조명에 대한 개념들도 명확하고, 자, 달빛과 이런 빛들을 조화를 이뤘던, 여기에 색감이 달빛으로 보이죠? 색 온도는
6,000 정도 나오게 되고 이건 3,200 정도의 칼빈들이 만들어서 여기에는 달빛에 대한 형태의 달이고 여기는 이 촛불에서 나타나야지는 3,200 칼빈인 것이죠. 홍조 잡혀갔어. 내가 장가랍니까? 아재요, 한 번만 도와주소. 자, 아재요, 이제 마지막 납치 장면 중에 하나인데 아재요, 보면 제발 부탁입니다. 지하라 나 바쁘다 지금. 10분 정도 남았습니다. 제발 부탁입니다. 나왔는데 아재요, 한 번만 도와주소. 한 번만 도와주소. 한 번만 도와주소. 홍조 죽습니다. 한 번만 도와주소. 한 번만 도와줘. 한 번만 도와주소. 홍조 죽습니다. 한 번만 도와주소. 한 번만 도와주소. 미타 아이가! 부인하고 싶어하는 아버지의 부성애를 다루고 있고 또 자기 딸에 대한 애착이 너무 강하다 보니 잘못되어져 있는 자기 딸의 모습을 부인하죠. 내 딸이 아닐 것이다. 그리고 아니다. 그렇지만 부인할 수 없기 때문에 다시 부성애 때문에 되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 장면을 만들어준 거고 이 딸이 이제 섬을 도망와서 이렇게 부산에서 왔다 갔다 하는 장면들을 이런 그 조폭들이 찍은 장면 중 하나입니다. 마지막 야스 장면이 얼마 안 남았는데 이런 장면들이 이제 하나둘씩 여기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기는 서면 해운대에 이 글로리 내 오늘 그 단디 콘도이죠 고쳐줄게. 콘도 이런 장면 찾았습니다. 똑바로 서! 들어라. 도망가면 니 못 잡을 줄 알아, 씨발! 예? 이거 씨. 보자. 빨리 세워! 나라 이 새끼야. 대봐! 씨발려나. 대봐! 나라 이 새끼야. 도와달라는 아빠가 이제 왔죠. 그렇습니다. 나중에 과거 킬러의 이 전적을 갖고 있는 물론 조정희 본인도 많이 되진 않죠. 뭐렇게 섰노? 야, 조져! 자, 마지막 라스트 장면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말랭이로 가 있거라. 잡아 씨발. 야 조사 뭐해? 말랭이라는 단어가 그 인지가 잘 안 돼 있는 상황이라서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말랭이라는 어린아이였을 때 그 오르골을 갖고 놀았던 언덕 그 다음에 중간에 찾아갔던 장면 아까 처음에 만들었듯이 그 사람의 연애 공간으로 만들었던 장면이야. 많이 다친 것 같은데 가봐야 되지 않나? 말랭이로 돌리라. 말랭이가 어딘지 내 아나? 그럼 그 꼰대도 온단 말이야. 시끄럽다. 운전이나 해라.
자, 이게 이제 말랭이 언덕이죠. 처음에 딸 아이하고 같이 왔을 때 그 장면 중에 하나입니다. 이 부분이 하이라이트죠. 하이라이트고, 이 하이라이트 부분은 공경련 청에서 죽고 사냐의 문제가 아니라 진정하게 아버지가 딸을 만났고 딸이 아버지를 만나면서 오는 그 부분이 이 영화의 하이라이트이긴 합니다. 자, 이 장면도 연출하기 위해서 돈을 많이 썼던 장면 중에 하나입니다. 스크린, 그러니까 10kW짜리 조명을 크레인에다가 설치해서 좀 반대 방면에다가 설정 장면이죠. 그러다 보니까 발전차도 엄청 크게 와야 되고 굉장히 많이 된 장면. 워낙에 넓은 방대한 곳이라서 이 정도 빛을 가하려면 일종의 크레인 같은 큰 빛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말랭이 언덕 실제로 그 언덕에서 찍었어요. 물론 이 어두워서 이 위에서 바다가 보이지 않아요. 바다가 보이지 않지만 실질적으로 바다가 안 보이긴 했지만 그 장소이긴 합니다. 자, 여기 뒤에서 백그라운드에서 이렇게 깔려진 이 빛들, 이래서 다 조명에 있는 10kW짜리의 조명들을 쏴서 비춰지는 조명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걸 촬영 당시 때는 굉장히 이 사람 물고 겨울에서 촬영됐죠. 원래 겨울에서 촬영됐는데 앞에 촬영됐을 때는 앞에 부추를 깔아서 여름 씬을 찍었고 여기에서는 겨울 씬을 찍었던 겁니다. 저 사람이 취했는갑네. 그냥 무시하라. 내가 모르는 게 뭐가 있겠노. 네 역사를 다 안다 아이가. 하긴 내 역사를 모르는 인간이 어디 있겠노. 이지라랑 다른 영상 연출의 실습에 있어서 이 작화목은 이제 영상의 연출은 기술적 테크닉도 있지만 스토리텔링도 있을 것이고 특히 가장 중요한 항목들이 있다면 미장센이죠. 미장센. 화면의 구성. 저는 감독들 중에 여러 감독들이 있죠. 스토리텔링 중심을 강조하는 감독이 있고 또 두 번째는 기술적인 테크닉을 많이 강조하는 감독들이 있고 또 세 번째의 경우에는 미장센, 화면의 구성을 강조하는 감독이 있습니다. 물론 이 1, 2, 3이 다 조율을 이루어져야 오늘날의 봉준호 같은 기생충의 영화가 나오게 될 것 같습니다. 봉준호 영화의 기생충 역시 마찬가지로 작품을 흐름을 가만히 지켜보면 영화의적 공간, 지하와 새방과 잘 사는 사람 집의 대비 그리고 그 주제가 갖고 있는 스토리텔링 그리고 기술적 그것이 영화적 기술적 테크닉들 이런 것들이 아주 절묘하게 잘 접근이 되어서 오늘날의 칸 영화제의 최고상과 아카데미 최고상을 받은 그런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걸 다 추구하기는 어렵다 하더라도 노력은 하고 있는 거죠. 이 말랭이 언덕의 이 언덕은 고은 선생님의 원작에서 말랭이라는 단어가 언급이 되죠. 이 장면 역시 굉장히 공을 들인 영화입니다. 그 장면 중에 하나이긴 합니다. 미장센이고 실질적으로 단편소설의 만월 단편소설에서 이게 존재하고 있다. 그걸 그대로 일종의 달빛이라는 밑에 인생의 삶과 죽음이 그 다음에 처절한 인간의 바닥생활의 처절함들을 보여줌으로써 인간의 존엄성들을 강조해주는 영화이긴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정말 중요한 구성의 아버지에 대한 사랑. 미친 자식이. 이 장면을 찍으면서 굉장히 마음적이고 굉장히 슬펐던 장면 중에 하나입니다. 전 역시 이 장면에서 영화가 갖고 있는 영상 매체가 인간 관객들에게 전달해주는
아주 인간미의 정체가 담겨있는 씬으로 생각하고 촬영을 했습니다만 고생을 살려라 시간로 고생을 말랭이 언덕에서 만나자고 15년 전에 이렇게 약속을 했던데 15년 전을 지난 지금 창녀가 되어 있는 딸아이와 그를 찾는 아버지의 가슴 아픈 만남을 속에서 구성애의 그 주제를 극대화시키고 그 속에서 서로 인간의 존엄성과 가족에 대한 애착들을 전달해주는 그런 영화입니다. 자, 어린이였을 때 갖고 놀았던 오르골이 혼자서 이렇게 떨어져서 울고 있죠. 마지막 라스트 아주 하이라이트 장면입니다. 물론 이 장면이 편집에 의해서 많이 절제가 됐지만 당대의 배우들은 극하게 과도하게 연기를 함으로써 오히려 받아들이는 사람이 거부하면서 좀 절제하는 편집을 통해서 보완을 했습니다. 여기 왔다. 나라 겁니다. 여기 왔다. 나라. 마지막 대사 장면을 한번 들어가 임마. 보면서 오늘은 좀 더 길어진 수업이긴 하지만 하이라이트 장면을 보면서 아빠 언제 오는데? 아빠 내일 올 기다. 내일? 그래. 32일이네. 32일 맞다 그래. 그럼 말레이 좀 하자. 빨리 꼭 가자. 응? 꼭 가는 기다. 그래 알았다. 가는 기다. 이 장면은 실제 찍었던 장면이긴 합니다. 새벽을 기다렸다가 긴 롱테이크로 찍었습니다. 이제 3분의 1 기법에서 평온한 장면들이죠. 물론 비록 죽었지만 오히려 어렵게 살고 세상을 가느니 죽는 게 낫다라는 하나의 논리에 의해서 만들어진 작품입니다. 이렇게 7월 30일이라는 영화를 통해서 영상 연출에 대한 체험을 여러분들이 간접적으로 강의를 드리면서 여러분들에게 영상 연출이라는 기본적인 성향들을 설명을 좀 했었습니다. 오늘도 그 2주차 영화 영상 연출 이 작품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더 영상 연출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아마 잘 보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지난주 분량을 이어서 다시 이번 주 3주째 분량에 대한 영상 미학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존에 여러분들이 첫 1주차, 2주차 때는 이제 여러분들이 앞으로 영상 연출에 대한 개념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개념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가장 여러분들의 몸과 피부에 와 닿는 중요한 포인트들은 아무래도 실제 제작되어져 있는 현장의 분위기를 그대로 여러분들한테 설명해 주는 것이
가장 이상될 것이다 라는 생각이 제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설명했던 내용들을 대체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대체적으로 보면 그 대체적인 영상들에 대한 개념이 어떻게 보면 영상과 관련된 연출적 기법들이 어떻게 실현되고 어떠한 방법과 어떠한 환경에 대해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개념을 여러분들이 영상을 보면서 거기에서 캐치를 하고 그걸로 이해하는 게 가장 좋은 학습법이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작품 분석들을 아는 교수법들을 갖고 있는 강사나 교수님들이 그렇게 실행을 하는데 그게 너무 이제 깊이 들어가면 자칫 잘못하면 이제 평론 개념으로 접근을 하게 되는 거죠. 저는 이제 그런 개념은 아닌 것 같고 이제 영상을 연출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정말 필요한 부분들의 항목들이 무엇인가에 대한 개념을 정리하는 시간이 바로 여러분들이 배우는 2학년 1학기 차야 지금 현재 시점인 것 같습니다. 1학년 때는 교양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영상의 개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그냥 막연한 환경이었다면 지금 2학년 1학기 때부터는 이제 서서히 개념을 잡아가야 되는 그런 시기인 것 같긴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영상 미학에 대한 개념에 있어서 영상은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자, 영상의 미학, 시각적, 시지각적 기능에 대한 특성, 미디어 아티스트, 영상을 표현에 대한 필요적인 요소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지금 여러분들한테 설명해주는 이 내용들은 지난번에 설명했던 7월 30일의 영화에 준해서 설명이 되었던 것과는 별다른 이론적 개념의 접근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일어나고 있는 이 영화를 한번 보여주고 여러분들이 의욕을 좀 불어일거나 궁금증을 많이 가진 다음에 이론으로 이번 주는 정리를 좀 하고 다음 주는 다시 또 영화의 한 편이나 영화가 관련되어져 있는 영상 소스레벨 개념을 가지고 또 한번 보여주면서 분석 개념에 접근을 하고 그 다음에 다시 또 이론으로 한번 한 후에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만나는 그 시점이 됐을 때는 자 이론과 그 다음에 이론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한번 찍어보거나 그걸 그대로 연출해보는 부분들을 한번 해볼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시간들이 얼마나 열애가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3시간 안에 그걸 동시에 하게 됐다는 건 사실은 좀 무리수는 있긴 하긴 하지만 그래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바뀔 수는 하겠지만 자 그렇다면 자, 영상의 개념에 대한 영상 미학의 정의는 무엇이냐? 그럼 영상이 대체 뭔데? 무엇이기 때문에 지금 한간에 전 세계를 뿐만 아니라 전 모든 남녀노소가 관계없이 영상에 이렇게 관심이 많은 건지 그리고 앞으로는 토탈 사이트에 대한 문자와 텍스트 중심이 이제는 영상 이미지 중심으로 전환이 되어가는 이제 미래가 보이는 경향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영상을 전공하는 사람으로서 또 영상 전공자의 일환으로서 영상을 접근하는 것은 대단한 선구자적인 역할이 아닌가 한편으로 생각해 봅니다. 자, 그러면 영상이란 무엇인가의 영상의 정의에 대한 개념을 생각해볼게요. 자, 광학적인 측면의 영상의 이미지는 어떤 것이냐? 광학적인 의미, 사진이라고 하고 영화라고 합니다. 자, 광학적이라는 영상이라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생소할 거예요. 광학이라는 건 뭡니까? 광학. 빛의 학문적 개념의 접근이거든요. 빛광자거든요. 빛이냐, 빛.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이긴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한테 광학적인 영상이라고 얘기를 하면 굉장히 생소할 거예요. 왜? 여러분이 접하는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광학적인 이 테크놀로지는 1960, 70년, 80년, 90년대 후반까지 이루어졌던 일이죠. 다시 말해서 필름이 그 역할을 했던 거예요. 지금은 데이터로 모든 게 처리가 되지만 과거에는 필름이라는 셀루로이드에 대한 방식에 의해서 사진이나 이런 이미지로 접근이 돼서 이미지로 남았다는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광학적인 영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은 모든 영상들이 다 데이터화가 돼서 데이터 시스템으로 바뀌었지만 광학적인 개념에 접근이 될 때는 사진, 영화가 데이터가 아닌 페이퍼 같은 필름의 페이퍼에 의해 적용되어졌던 개념을 우리는 광학적 영상이라고 합니다. 그 영화를
필름의 광학적 영상에 대한 부분들을 간단 명료하게 여러분들한테 설명해주면 빛이 들어와서 렌즈를 통해서 필름의 잔상에 남습니다. 그러면 그 필름의 잔상에 남는 그 필름은 그걸 그대로 필름 상태에서 기록을 하죠. 그리고 컷이 1초에 24프레임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빛에 의해서 화학적 반응이 일어나고 있는 현상들을 우리는 광학적 영상이라고 합니다. 또 사진도 마찬가지로 그때 당시 때는 필름으로 찍혀서 필름이 곧 기록적인 형태의 유형, 지금 말하는 데이터가 바로 필름으로 남아있는 거죠. 그게 영화와 사진이 존재했던 시대였었어요. 그때 당시 때는 해상도가 찍혀질 때는 필름의 영상들은 35mm 기준으로 해서 4K로 찍혀졌어요. 4K로. 지금의 이 해상도의 기준에 의하면. 그리고 4K에서 상영이 되었을 때는 1.2K인 포시필름으로 상영이 됐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해상도를 보면 지금 2K로 상영되어지는 DLP의 시스템에 의해서 보면 해상도가 오히려 좀 더 떨어지는 거죠. 필름이. 그러니까 원소스의 필름의 네가 필름은 음화라고 하죠. 찍혀질 때 빛이 밝은 것은 어둡게, 어두운 것은 밝게 이렇게 거꾸로 기록이 돼요. 이걸 포시 필름이라고 하는 프린트 필름에다가 옮겨지면서 상영용 필름이죠. 옮겨지면서 바뀌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설명하면 여러분들이 되게 어려워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나 개념만 이해해 주길 바라요. 자, 데이터 방식의 현재의 시스템들이 과거에는 필름의 기록으로 남는 개념이 광학적 측면의 접근이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런 차이를 볼 때 운치가 있거나 뭔가 깊이가 있어 보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소위 말해서 그 아날로그 방식이 갖고 있는 일종의 그 인간이 감성을 다룰 수 있는 부분들이 오히려 지금 데이터화되어 있는 딱딱한 분위기의 느낌과 거친 분위기의 DLP는 보다 필름은 또 다른 그 이미지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1.2K의 해상도는 조금 떨어지긴 하더라도 그때 그 필름 소리의 영상기에 돌아가는 이 소리와 사운드 트랙의 5.1 채널과 스크린에 쏘아지는 영상들을 딱 들으면 뭔가 매료되는 그런 지금이 느끼지 못하는 또 다른 그 감정적인 형태의 유형이 만들어진 시대가 바로 필름의 영상이었던 거죠. 1895년에 뉴미에르가 영화를 만들 당시 때도 이 필름이 처음으로 개발돼서 그 부분이 1990년대까지 이어왔던 거래요. 그만큼 이 필름이라는 개념은 광학적인, 그러니까 빛에 의해서 화학적으로 변화되는 개념이 인간에게 주는 그 운치, 느낌, 또 다른 세계에 대한 감정, 도달, 이런 것들을 극대화시켰던 것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자, 이런 측면이 바로 광학적인 영상이라고 봅니다. 자, 이거를 여러분들이 알고 현재의 데이터와 전자 방식으로 된 데이터 형식에 의해 컴퓨터 그래픽, 텔레비전, 그 다음에 그 유튜브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모든 영상 이미지들이 다 데이터 형태의 유형으로 존재하는 거죠. 자, 언젠가는 한번 여러분들한테 필름의 영상을 한번 보여주고 싶긴 해요. 그렇지만 지금 이 필름을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들이 거의 만들어지고 다 없어지는 추세라 애석하게도 여러분들한테 보여줄 수 없어요. 제가 보유하고 있는 영상기기는 있긴 한데 이 영상기의 전구가 구입할 수가 없어요. 이 영상기는 제가 갖고 있긴 한데 35mm, 16mm 필름으로. 물론 필름을 만들게 할 여러분들이 해줄 수 있습니다. 현재 필름들이 제가 갖고 있기 때문에 제 영화가 과거에 초창기에 찍었을 때 영상들은 다 35mm로 영화를 찍었거든요. 그때 당시 때 필름이 편집할 때는 어떻게 편집을 했냐, 일일이 자르는 커팅에 의해서 일일이 자르고 테이프를 붙였어요. 시간이 많이 걸렸죠. 3분 하는데 하루 종일 걸립니다. 하루 종일 뿐만 아니라 그 붙이는 시간이 엄청 걸렸어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과거의 영화들을 보면 알겠지만 시네마 천국 같은 경우는 어떤 꼬마아이가 그 필름을 그렇게 갖고 싶어 갖고 돌아다니면서 그 여정을 그린 정말 운치고 멋있는 예술 영화의 극치. 시네마 천국의 경우에도 필름을 가지고 영화의 소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광학이 주는 우리의 영상의 이미지는 디지털이 주는 데이터의 이미지하고는 또 다른 감각과 또 다른 운치를 준다. 이걸 여러분들이 그거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게 광학적인 영상이라고 하고.
전자적인 영상은 여러분들이 지금 사용되어져 있는 모든 데이터가 다 전자 형식이죠. 자, 광학은 있는 빛에 의해서 화학적 반응에 기록이 되지만 전자적 방식은 조명, 카메라 렌즈를 통해서 들어온 모든 영상들이 데이터로 전환이 돼서 데이터로 기록되어져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인간들의 일상들을 다 조각을 내서 하나의 숫자와 점을 만들어서 그거를 데이터화 시켜가지고 저장해 놓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시점에서 상영되어지면 그 상영되는 시점에서 그 데이터를 풀어서 영상화의 신호로 만들어서 수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광학과 전자의 영상들은 전자는 편리하고 또 지금의 시대의 앞으로 미래는 영상의 시대이기 때문에 전자가 가장 극대화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는 것은 사실이죠. 그걸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도 맞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광학적인 요소의 영화, 사진 촬영에 대한 개념은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이해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 이해 속에서 전자 방식의 여러분들의 형태의 유형이 이루어지는 그런 부분들을 체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계속 이어서 옆에서 과거에 나온 것처럼 아주 이상한 소리가 들려서 잠시 멈췄습니다. 자, 그러면 계속 이어서 광학적인 영상은 사진과 영화라고 얘기를 한 거에 좀 이해가 됐는지 모르겠어요. 자, 그거 이후로 지금에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전자적인 영상인 텔레비전, 컴퓨터 그래픽, 그 다음에 유튜브나 인터넷에서 적용되어지는 데이터화로 만들어진 이미지의 영상을 우리는 전자적인 영상이라고 합니다. 이 두 부분은 여러분들이 좀 쉽게 이해가 됐죠? 자, 그렇다면, 자, 세 번째 여러분들이 보는 것 같지만 심리적인 영상. 자, 광학적인 영상이든 전자적인 영상이든 우리가 도달하는 목표는 심리적 영상의 이미지의 착상인 거죠. 가장 포인트입니다, 이게. 어떤 것들이 어떻게 전달되어지는 것이 중요하지만 마음에서 형성되어져 있는 심상의 이미지를 우리는 통상적으로 심리적인 영상이라고 합니다. 광학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운치가 있고 로맨틱한 부분들을 분위기를 조성한다는 것 자체가 심상과 이미지의 심리적인 영상의 도달 목표의 이미 느낌인 거죠. 자, 전자 방식이 편리하고 깔끔하고 깨끗해 보이고 그렇지만 건조해 보인다는 거. 다 심리적인 영상의 이미지로 착상되어지는 목표인 거죠. 자, 우리는 영상의 미학의 정의에 있어서 영상이라는 개념을 여기에 차원에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심리적인 영상에 대한 마지막 공착지. 이 부분이 어떻게 전달이 되어지는지를 캐치를 잘하면 잘할수록 그 사람은 영상 전문가로서 빨리 성장하거나 또 빠른 시대에 많은 업체들이 여러분들을 더 선택할 수 있는 결정적 역할을 해주는 게 바로 심리적 영상의 캐치와 접근 방법이긴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러분들한테 뭐 테크닉적인 측면을 가르쳐주고 그 다음에 여러 환경들을 가르쳐주고 뭐 이런 것들 중요하지만 궁극적인 여러분들에 가르침의 목적은 심리적인 영상의 접근도입니다. 그 부분만 잘 되면 광학이 무슨 의미가 있고 전자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은 이 심리적인 영상에 관련된 영상의 이미지를 중요시 생각해요. 왜? 영상을 전달해주는 가장 결정적인 목표는 인간의 마음과 정신세계에 심상을 만들고 움직이는 목표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영화를 찍을 때, 7월 30일 영화를 찍을 때, 맨 마지막 장면에 찍었던 그 장면이, 아까도 나왔겠지만, 대사에 나왔겠지만, 말랭이 언덕이에요. 퀴즈 문제의 정답은 말랭이 언덕입니다. 이 말랭이 언덕이라는 타이틀에 대한 개념을 언어로 설명하지 않고, 아빠와 딸아이의 마지막 헤어진 장소와, 또 첫 번째 추억을 쌓았던 장소와, 또 성인이 된 꽃님이의 어린 시절과 나이 먹은 시절을 전환하는 과정에서의 이미지를 말랭이 언덕으로 심었죠. 물론 중간에 있는 나오는 말랭이 언덕은 아니지만 오르골 연결됐지만 첫과 끝을 말랭이 언덕으로 시작과 끝하는 이미지는 심리적인 영상의 심상 이미지를
접근하기 위해서 영화적 기법을 사용한 거예요. 자, 이런 건가요? 이런 거죠. 영상을 만들거나 영화를 만들 때, 자, 이런 심리적인 영상이나 오브젯이나 또 인간의 감성의 심상 이미지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일부러 만들어주는 부분들이 바로 그렇게 있기 때문에 중간에 계속 심는 거예요. 곡선을 심고, 또 오로고처럼 상징적인 소품으로 심고, 또 그 소품이 심어진 이 영상을 그대로 연결해서 최종 목적인 슬픔에 대한 새드 무비를 만들거나, 또 코미디를 만들거나, 또 휴머니즘을 만든다는 것이 바로 곧 심리의 영상의 봉착지라는 거죠. 자, 이것만 잘하면 사실은 어디를 가든 오늘날의 제2의 봉준호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런 측면에서 영상이라는 의미는 이 세 가지 관점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광학적인 영상, 전자적인 영상, 그리고 가장 중요하고 우리의 목표인 심리적인 영상입니다. 자, 이거는 이제 사전적 정의라고 봐야 돼요. 이론적과 논리적인 정의죠. 그동안에 100년, 120년 동안 영화가 만들어진 이후부터 계속 영상이라는 것들이 언급될 때마다 이렇게 세 가지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이다 라고 사전적인 정의라고 보고, 자, 그럼 영상의 이미지의 촬영자의 정의의 입장에서 보면 간단히 명료한 거죠. 아까 처음에 설명했지만 렌즈에 의해서 표현된 빛과 그림자의 농담의 형태라는 거죠. 밝고 어두움의 형태로 주어지는 것이 곧 영상이라는 거죠. 영상. 동영상 그러잖아요. 사실은 동영상의 의미는 움직일 동자, 영상이 움직인다는 뜻의 개념입니다. 사진을 우리는 영상이라고 하지 않고 사진이라고 하죠. 근데 우리의 통상적인 언어는 영상을 동영상으로 인식을 하고 사진을 그냥 사진으로 인식을 하죠. 근데 원제를 따지면 영상이라는 이미지라는 개념인 거예요. 다시 말해서 사진도 영상도 똑같은 영상인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판례상으로 고유명사에 의해서 동영상을 영상으로 인지를 하죠. 근데 원래의 영상이나 이미지는 사진과 영상이 같은 개념인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렌즈를 통해서 빛과 그림자의 농담의 형태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을 우리는 촬영자에 의해서 정의되는 개념의 영상인 거죠. 그 다음에 미학, 영상은 보고 또 미학은 뭔지. 자, 미학에 대한 개념이 접근됩니다. 미학이는 이제 통상적으로 지각하다라는 개념이에요. 지각하다. 다시 말해서 자연과 인생, 그리고 소위 말해서 예술 같은, 그러니까 예술, 아까 말했던 렌즈, 아니면 뭐 무용, 연극, 이런 여러 가지의 예술 형태에 갖게 담긴, 그리고 그걸 통해서 또 다른 아름다움을 창출하는 것을 우리는 학문적 측면에서 미학의 개념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게 어원이 인생이나 자연이나 예술 따위에 담긴 미의 본질과 구조를 해명하는 학문의 개념을 미학이라고 합니다. 시랍어로 지각하다. 자, 영상미학. 앞에서 말한 것은 이제 영상미학에 대한 개념이 자꾸 일적 접근이었는데, 자, 보시죠. 영상미학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일상 속에서의 예술로 가장 접근이 근접되어 있다는 거죠. 무용이나 연극이나 미술, 회화의 경우에는 또 다른 창작자가 또 다른 제2의 창작물을 만들어서 현실과 일상과 좀 더 다른 개념의 접근이라는 느낌을 주는 데 비해 영상미학은 있는 그대로의 현실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것들을 일상을 그대로 담아주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짜지 잘못하면 지각에 대한 개념과 반응에 의해서 이게 예술이야? 아닌 것 같은데 라고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영상미학은 리얼리즘이 강한 예술이다 라고도 또 한편으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영상미학의 정의에 대한 개념을 간단하게도 아까처럼 연기해서 설명하면 렌즈에 의해서 표현된 빛과 그림자의 밝고 어두움의 형태에 대해서 우리가 지각하고 있는 반응에 분석하는
예술적 학문을 영상미학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렇게 반응하느냐? 저렇게 반응하느냐? 그리고 반응에 대한 결과는 인간이 어떠한 삶을 살고 어떠한 영향력을 주고 어떤 걸 주냐. 이게 영상미학의 학문적 접근인 거죠. 그래서 그거를 다시 한번 영상미학에 대한 개념을 간단명료하게 또 하나의 핵심을 준다면 일상 속에서의 예술을 곧 영상미학이라고 다시 또 얘기한다. 왜? 타 예술에 비해서. 연극이나 무용이나 음악이나 미술보다는 좀 더 접근적인 일상 속에서의 예술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영상미학인 영화예술은 제7의 예술이라고 해요. 연극, 영화는 제외, 연극, 회화, 그리고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한테 형태 이루어지는데 연극, 영화, 무용, 미술, 그 다음에 문학, 그리고 사진, 미술, 그림, 이런 것들이 우리가 6개라고 본다고 그러면 마지막 7번째는 1895년에 영화가 만들어지면서 그 영화가 형태에 이루어지는 것이 마지막 만들어졌다. 그 전에 있는 6개의 예술들은 언제 만들어졌는지도 몰라요. 기원전도 모르고 거의 몇백 년, 몇억 년 전에, 몇천 년 전에 형성되어 있는데 유일하게 영상의 이미지는 1895년도에 만들었다는 것이 딱 명상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7의 예술이라고 합니다. 그 제7의 예술은 지금의 이 세계를 영상을 하나로 다 통합시키고 있고 커뮤니케이션 하고 있잖아요. 산업이라고 되어 있는 거죠. 산업. 그래서 영상이 그렇게 중요하고 지금도 우리의 일상에서 확 깊숙이 들어와 있고 앞으로의 모든 토탈 사이트에서의 커뮤니케이션은 영상으로만 존재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미래에는. 이제 글자나 텍스트로서 이제 전혀 존재하지 않고 영상으로서만 존재할 것이다. 이게 제 미래가 발전되어지는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봅시다. 예술은 생활 속에서 느끼고 또 보고 재미있는 부분들을 작가의 아름다움의 언어로 바꿔지는 과정들이라고 얘기하는데 에드만이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의 일상이라고 해서 전부 예술은 아니에요. 밥 먹는 거, 자는 거, 일상이죠. 예술은 아니랍니다. 그러면 어디에서 이게 예술로 전환이 되는 것이냐? 창작자가나 또 그 누가 아름다움이라는 전자, 다시 아름다운 미이죠. 미라는 전제 하에 자기만의 표현 방식으로 바꾸고 그걸 통해서 관객들이나 시청자가 보고 느껴지는 부분들이 있는 것 과정을 우리는 예술이라고 합니다. 그 형태 중에 하나가 영상미학은 영상으로 그 예술을 표현하는 것에 대한 방식이 하나 일부분인 거죠. 그래서 예술을 명료화 과정과 강조의 과정을 통해서 일상을 예술로 승화시켜준다는 거죠. 명료화는 뭡니까? 우리가 자꾸 먹고 입고 하는 것들이 그대로 명료화되거나 강조의 과정을 거치지 않는다 그러면 그거는 뭐갑니까? 일상이지 예술인 건 아닌 거죠. 구분이 되는 건 아닌 거죠. 그런데 아까 말했던 것처럼 아름다운 자신만의 언어로 바꾸어지는 모든 지적인 과정, 다시 말해서 명료화에 대해서 만들어지는 과정, 그러니까 부각시키는 거죠. 강조시키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다가 또 다른 시각적 측면의 상징적 이미지 내지는 의미를 부여할 때 비로소 예술이라는 걸로 탄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술을 모방의 창조라고도 하죠. 일상을 모방을 해서 그걸 그대로 작품화시키는 것에서 우리가 예술은 모방의 창조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 과정 속에서 명료화, 그러니까 일상 중에 어느 하나의 포인트를 내가 의미를 부여해주고 그거를 개연성을 짊어졌을 때 명료화 과정을 거치는 거죠. 그리고 그걸 또 강조시키거나 극적 분위기 내지는 강조되는 여러 환경들의 기법들을 사용해서 눈에 띄게 보여지게 만드는 거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예술이
만들어진다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영상미학에 대한 아주 기초적인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지만 이 개념이 여러분들한테 정립이 되고 있을 때 비로소 여러분들이 만들어지는 영상 한 컷 한 컷 한 미장센 안에 들어가 있는 미장센의 소도구, 아까 지난번에 7월 30일에 영화에서 설명한 것처럼 대도구가 눈에 들어오는 거죠. 우리의 일상은요, 들어오지 않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언제 어느 때 내 골목을 향해서 학교를 가고 내가 다시 또 학교에서 집으로 돌아올 때 일상에서 들어가 버리면 내 눈에 보이는 거는 그냥 학교 가는 길과 집을 돌아오는 길밖에 없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지나가는데 내가 똑같이 갔던 거리 안에 장미꽃 한 송이가 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장미꽃이 너무 이뻐 보였어요. 그거를 사진을 찍고 꺾고 싶었지만 꺾지는 못하게 그림을 그리고 그랬을 때 이걸 우리는 명료한 과정이나 강조의 과정을 거치는 거죠. 이게 새롭게 보여진다. 그리고 우리의 통학거리나 일상이 달라져 보인다는 거죠. 이것이 예술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목표라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내가 7월 30일 영화의 한 장면을 연출할 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한 장면을 연출할 때마다 항상 그 주변에 있는 소도구를 의미 있게 프레임 안에 집어넣는다고 했죠. 이걸 명료화시키는 과정이고 강조시키는 과정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인지하고 캐치하고 들어갔을 때 비로소 여러분들 작품이 그래 저거야 라고 박수를 받는 것일 것이며 여러분들 작품은 비로소 예술로서의 목표를 한 줄씩 걸어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 포인트는 명료와 강조의 이거. 자, 그러면 특정한 장소에 실제 상황이 있는 그대로에서 명료화 과정과 강조의 과정들을 내가 사실은 여러분들이 7월 30 영화를 딱 설명할 때마다 계속 설명했던 내용들이 바로 지금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어하는 명료화 과정과 강조의 과정들을 계속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효과적으로 명료화하고 강조하기 위해서는 시청자나 관객이나 또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미장센의 시각적인 특성을 알고 접근해야 됩니다. 스토리텔링을 이해하고 배우를 이해하고 또 소도구가 어떠한 이미지로 이 컷에 적용되어지는지를 이해할 때 그게 바로 시지각적 특성이랍니다. 시각, 눈으로 들어오는 지각, 기억 속에 존재한다는 거죠. 우리의 일상은 아까도 학교를 갔다가 왔다의 통학거리에서 평상시 때는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어느 순간 장미 한 송이 보였다는 얘기한 것처럼 시각적인 것은 누구나 다 이루어지는 일인데 그거를 지각해야 되는 거죠. 지각하고 인지를 할 때 그때 비로소 그 특징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영화를 만들거나 한컷 촬영할 때마다 찾아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차지 않고 있는 그대로만 촬영이 된다는 거는 명료화 과정과 강조 과정이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거는 예술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냥 기록되어진 영상일 뿐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기록된 영상일 뿐이냐 아니면 예술작품에서 영상이냐 영화냐의 차별화는 명료화 과정과 강조의 과정에서 시청자가 어떻게 지각하느냐에 달려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개념을 여러분들이 인지를 한다고 그러면 앞으로 영상을 하나 찍어와라 또 앞으로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무엇을 하라 할 때 이 부분에 대한 개념의 개요를 적용만 시킨다고 그러면 여러분들의 시각은 넓어지고 여러분들은 영상을 접근하는 전문가로서 한 단계 빨리 가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습관적으로 뭘 찾아야 돼, 뭘 강조시켜야 돼 라는 마음을 계속 갖고 있으라는 얘기죠. 평상시 때 밥 먹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잘 때까지 생각한다면 그거는 노이로제 걸려갖고 힘들겠죠. 저는 영화를 한 편 찍거나 영화를 한 편 만드는 시점에 6개월 전부터는 머릿속에 오로지 그런 생각밖에 없어요. 저 장소는 뭐에 어울린다? 저기에 있는 소도구는 뭐에 어울리지? 거기에 배우가 왜 소리를 질러야 되지? 이런 고민을 계속 일상에서 하고 갑니다. 그거는 명료화 과정과 강조의 과정을 캐치하기 위한 나 자신과의 싸움이고 괴인 거죠. 그런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인지를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게
이게 제 생각입니다. 자, 그러면 시지각 기능의 특성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여러분들 설명해 주는 내용들은 이론적 측면의 접근이긴 한데 이런 이론적 접근들이 여러분들한테 일종의 영상 연출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들을 하기 때문에 기초적 개념의 개요를 설명해 드리는 예정입니다. 자, 안정화 경향과 선택되는 시각, 그 다음에 컨테스트에 대한 영향에 대한 개념에 대한 특징의 부분들을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안정화의 경향이 무엇이냐? 안정화의 경향. 자, 아까도 여러분들한테 많이 설명을 했지만 사물은 복잡한 형태로 존재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각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산, 바다, 건물, 도로, 그 다음에 가로수, 수많은 것들이 우리들에서 존재하고 있죠. 이거를 단순하게 인식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단순한 마음으로 프레임 안에 들어올 수 있게끔 스스로가 만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눈은 180도를 볼 수 있다고 하죠. 그런데 영상이나 그림이나 무용이나 연극은 180도를 90도로 줄여주는 역할을 해요. 그거를 단순한 영상의 인식이라고 합니다. 우리 눈은 180도 보죠. 근데 프레임 안에 들어오는 것들은 180도가 아니에요. 적게는 40도, 길게는 120도의 시각적 측면에서만 접근해서 들어온다는 거죠. 그래서 사물의 복잡한 형태를 단순한 형상으로 인식을 하는 것이 안정화의 경향이에요. 그 다음에 또 우리의 인간은 사물의 크기를 거리에 관계없이 일정한 것들로 인식을 하죠. 사람, 지폐, 전화기, 이걸 전부 다 같은 개념으로 접근한다는 거죠. 크기의 개념에 있어서. 그 다음에 빛과 명암, 색상도 변화에 관계없이 한 색으로 인지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는 게 우리의 인지도, 머릿속의 형태 유형입니다.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지각에 대한 개념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복잡한 형태의 유형을 단순하게 인식을 시키고 또 물체의 크기에 관계없이 모든 거를 같이 인식한다는 거고 또 색, 명암 이런 부분들을 한 가지 색이나 한 가지로만 고민을 그러다 보니까 아까 등교길이나 등교오는 길을 여러분 설명했죠. 이렇게 이 네 가지 안정화된 경향의 인간의 지각적 형태의 유형 때문에 인지를 안 하는 거죠. 그냥 가는 거예요. 보여지지가 않다는 얘기죠. 장미과 한 송이가 눈에 확 뜰 때 그것이 비로소 예술작품을 수용한다는 개념은 그때 당시 때 안정화의 경향이 깨지는 개념을 접근하는 거죠. 아까 말했듯이 사물과 복잡한 형태의 유형들이 무지하게 많지만 이거를 하나로 한 개로 인식하기 때문에 그거를 한 개로 부각시켜주는 역할이 또한 예술 영어와 연출로서의 가능성이 빨리 간다는 개념을 설명했던 거죠. 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시각적인 개념에서 선택하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부분만 쳐다보게 된다. 인간은.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쳐다보게 된다. 인간은. 내가 빨간색을 좋아한다 그러면 빨간색에 대한 개념.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사진 한번 봅시다. 여기에서 뭐가 보일까요? 사람에 따라 다 다르죠. 저는 나무만 보입니다. 저는 자동차만 보입니다. 이거는 여태까지 살아왔던 자신에 대한 형태의 유형에서 만들어진 하나의 유형으로 표출되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 한번 봅시다. 뭐가 보이죠? 간판이 보이죠. 유리가 보이죠. 여기. 여기는 이런 것처럼 많은 사물들이 있지만 이 사물들에서 인간의 지각은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초이스하고 선택하게 된다. 이런 개념을 설명했습니다. 자, 이렇게 시각적인 장점, 선택된 시각에 대한 장점들을 가지고 보면
혼돈을 없앨 수 있다. 그리고 여러 가지의 정보가 엄청 들어오지만 그 많은 것들을 인식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한 가지로 지휘받게 됩니다. 그 단점이라고 하면은 그러다 보니까 편견이 생기죠. 보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인지하지 못하는 거죠. 야, 너 어저께 너 거기서 뭐 있었더라? 그래? 너 나 봤는데? 난 기억이 안 나는데? 이것은 곧 선택되어진 시각을 다른 걸 보고 있었기 때문에 상대는 나를 봤다고 생각하는데 본인은 못 봤다고 얘기하는 거죠. 이런 개념의 접근에 대한 편견이 못 보는 것에서 생길 수 있다라는 개념의 접근인 거죠. 자, 그 다음에 컨텍스트 이론. 전후 상황에 의해서 동일한 세계 형태에 대한 시각적 인식이 달라지는 현상에 대한 이론이죠. 똑같이 아까 좀 것처럼 똑같은 걸 봤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보는 것과 저 사람이 보는 것에 대한 인지가 달라지게 인식되어야죠. 달라지게. 그것은 아까 처음에 서두말했던 것처럼 심리적 영상의 형태에 이용해서 만들어지는 개념이라고 볼 수도 있다고 봅니다. 자, 또 동일한 것들을 달리 보여지는 것들을 하나 예를 들었어요. ABC, M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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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14, 12, 13, CV, 23S 이런 것처럼 또 봅시다. 자, 계속 보죠. 이게 원이라고. 이렇게 보면 이게 굉장히 커 보인다. 착시현상의 개념의 합병이 생길 수 있어요. 이게 컨택트 힘이 있죠. 이것도 마찬가지. 다시 말해서 예측 가능한 시각적 반응에 대한 개념이 안정화 경향, 선택되어진 시각, 컨텍스트 개념이라고 설명이 되는 거죠. 인간의 지각 과정에서 일정한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인간은 지각하는 과정에서 일정한 경향이 있기 때문에 미학적 자극을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할 것인지를 예측할 수 있다. 인간이. 왜? 그렇게 보니까 그렇게 반응이 보이더라. 이것이 곧 예술 만드는 사람들의 입장에선 굉장히 도움이 되는 하나의 이론이죠. 그래서 안정화 경향. 여러 형태 복잡하게 막 보여지는 것이 무지하게 많다 하더라도 인간은 그거를 단순하게 하나로만 보려고 하는 의지가 있고 선택적 시각은 거죠. 그 다음에 컨텍스트와 시각. 같은 개념의 접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인간이 갖고 있는 하나의 유형에 대해서 설명들을 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미디어 아티스트는 과연 무엇일까? 미디어 아티스트는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영화를 설명하고 드라마를 설명하고 방송 다큐멘터리들에 대한 부분들을 아마 많은 분들이 여러분이 접해왔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 여러분들한테 설명해 준 것은 미디어 아티스트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는 이유는 뭐냐면 접근 방식에 대한 개념에 아티스트로서의 접근하는 방식이 이러한 부분들로 영상의 표현에서는 필요한 조건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영상은 지각, 감성, 감각, 그리고 직관에 의해서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부분들을 우리는 영상의 표현에 필요한 요소라고 칼이 정의했습니다. 지성, 감각, 직관, 감성. 자, 감각은 신체의 감각 기능이죠. 미각, 시각, 촉각, 뭐 이런 것들을 우리는 감각이라고 하죠. 직관은 감각과 반대되는 형태의 유형이죠. 판단, 추리, 또 보이지는 않고 대상을 직접 보이지는 느낌으로 보여지지는 않지만 파악할 수 있는 또 다른 하나의 인지 그런 개념이라 접근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지성과 감성에 대해서 여러분 잘 알고 있죠? 지성은 이성적 개념의 접근에 지식, 알려지는 객관성 있는 개념. 감성은 감정적인 거죠. 감정적. 희노애락에 대한 개념이죠. 이게 영상 표현에 있어서 필요한 요소입니다.
영상 표현은 시각, 감성, 감각, 직관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설명했던 내용들은 관련면하게 설명을 했지만 이제 추후에 여러분들이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는 그런 오프라인 강의 있을 때 이 감각과 지성, 그 다음에 지성, 직관, 감각 이런 부분들을 영상을 촬영할 당시 때 얼마만큼 더 적용시킬 것인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다 여러분들과 예정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7월 30일의 뒷부분과 영상 미학에 대한 개념과 영상 표현에 대한 필요한 요소 등에 대한 명료화 과정, 강조의 과정에 대해서 설명해 보았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길 바랐으며, 자, 다음 주에 다시 뵙는 걸로 하고 오늘은 여기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